제목을 보시면 제가 이제 메타버스하고 NF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메타버스와 NFT가 참 손에 잡히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들으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실체가 없는 내용을 자꾸 하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사례를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하는 일이 기업 분석과 산업 분석을 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발제를 하시면서 내용들을 전달하시겠지만 제가 여기에 담은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얻은 내용도 있긴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기업들을 배우면서 그리고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얻은 내용들도 상당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40분 정도 제가 진행을 할 텐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그 머릿속과 마음속에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명확한 키워드를 심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지난 얘기긴 한데요. 한 2014, 15, 16, 17 전 세계를 강타했었던 키워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황이 그 10월 달에 무슨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갑자기 끌어올렸어요. 근데 엔비디아의 속내는 제가 뭐 단언컨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추정컨대 그 전에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 GPU가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의 거품이 한번 꺼졌었고요. 그 GPU에 대한 판로를 찾기 위해서 젠슨한 그 엔비디아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꺼내지 않았을까 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앞서 4차 산업혁명에 여기 보시면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다 초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초연결, 초지능, 초산업. 이게 그냥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원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타버스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끝자락에 우리가 한번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들이 집중화돼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5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우리가 쓸 건데요. 그때는 이런 것들이 구현이 돼서 나오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메타버스라는 것을 용어를 들으시면서 가장 동의어처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동의어는 아니지만 메타버스를 설명할 때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 미국 영화를 가장 크게 예를 들고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메타버스는 그렇게 돼야지 라는 겁니다.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의 얘기를 잠깐만 드리면 어떤 주인공이 있고요. 그 주인공이 어떤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데 천재적인 그 사업가가 게임을 만들었고요. 그 게임을 하는데 현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게임은 당연히 디지털 내에서만 하죠. 디지털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VR 글래스를 쓰고 하고요. 햅틱 장갑을 입고 햅틱 슈트를 입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 아픔과 감정 이런 것들이 저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메타버스를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아마 우리에게 다가올 5차 산업혁명은 너무나 멀리 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됐지만요. 인터넷이 1990년대 초반에 나오고 나서 한 10년, 15년간은 그렇게 많이 쓰는 플랫폼이 아니었습니다. 그 메타버스 얘기가 나온 지 2년이 됐고요. 인터넷이 갈고 닦았던 그 길을 같이 가야 되는데 이미 닦아놓은 길이 있기 때문에 10년이란 길은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메타버스가 올 미래는 조금 더 남아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아까 말씀드린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그런 세계가 한 번에 뚝 떨어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갈 길이 굉장히 멀고요. 저는 지금부터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그걸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이 돌아가는 사정들을 빗대어서 이런 것들이 완비가 되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메타버스를 설명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는 개별 플랫폼이라는 말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좋아하는 노래도 다르고 좋아하는 야구팀도 다르고 축구팀도 다르고 뭐 좋아하는 여행지도 다르고 다 선호가 다릅니다. 근데 그 선호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서 운집이 되고 구축이 되려고 하면은 그 선호도를 맞출 수 있는 흥미와 재미가 필요해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설명하면서 가장 앞서 있는 플랫폼으로 저희는 게임하고 소셜 미디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이미 각자의 선호에 따라서 게임하고 소셜 미디어에는 사람들이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한테 필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 용어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안에 몰입이 돼야 돼요. 몰입이 된 상태에서 나만 혼자 포스팅을 하고 나만 혼자 이야기를 떠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공감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것들이 단순히 내가 페잉 유저로서만 하게 되면은 지금에 있는 인터넷 세상과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게 경제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잘 표현해낸 용어가 플레이 투 언이죠. 게임 산업에서 놀면서 게임을 즐기면서 돈도 한번 벌어보자 라는 거고요. F2인요. 팬 투 언입니다. 팬덤의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후에 나올 NFT 같은 산업이 있을 텐데 바로 IP를 활용한 산업이 되면은 누구든지 팬의 역할을 하면서 어닝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메타버스가 생겼을 때 지금 앞전에 저를 소개해 줬었던 그 AI 아나운서가 있어요. 이런 AI 아나운서가 메타버스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컴퓨터 게임의 어떤 캐릭터는 뭐냐면요. 이 게임이 뭔지를 설명해주는 NPC라고 해요. Non-Player Controller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캐릭터는 게임을 하고 있는 우리 유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한테 이런 게임은 어떤 게임이고 저런 게임은 여기로 가면 뭐가 있고 저기로 가면 뭐가 있고 이런 걸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메타버스로 가게 되면요.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하면 대규모의 인원이 동시 접속한다는 거고요. 대규모의 인원이 동시 접속해 되어 있는 그 로그인 정보와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클릭 스트림 정보를 어떤 서버에 누적을 하면서 그걸 데이터화하면서 다음번에 거기에 로그인 되어 있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것을 구매를 할지를 예측해낼 수 있다는 게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플랫폼 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체화해내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아마존은 우리가 그냥 아시다시피 그냥 뭐 물건 사는 데입니다. 한국에는 쿠팡이 있고요. 아마존에서 물건을 살 때요. 얘네들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혁신적인 게 뭐냐면 예측 배송 시스템이에요. 즉 아마존의 고객이 지금 들어와서 어떤 물건을 보고 있는데 이 물건을 살 확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크다 보니까 이게 뭐 다음 날 로켓 프레시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것들을 배송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서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들을 작업하고 있어요. 사람이 계산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오전에 들으셨던 AI들이 다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되는 상황이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하면요. 생태계를 하나씩 개별 플랫폼들이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는데요. 이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그 질서를 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메타버스에 인터넷 생활에 어떤 질서가 있나요? 그냥 우리가 예의와 지켜야 될 것들은 있긴 하지만 이런 웹 3.0의 시대인 메타버스 시대에 가면 그 질서라는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질서를 아직 만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다운 방식의 메타버스 시대 구현은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개별 플랫폼에서 이런 것들을 완비할 수 있는 질서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경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보면 2020년에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메타버스를 설명하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등장한 단어는 게임 엔진이란 거예요. 게임 엔진이 뭘까요? 게임 엔진은 게임을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을 설명을 드릴 때 가장 지양해야 될 말로 어떤 단어를 설명을 드리냐면 홈페이지의 3D화. 이거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 없어요. 메타버스가 디지털에서 구현이 될 거고 디지털에서 구현이 주로 되면서 현실에 연결되긴 하겠지만 홈페이지를 3D화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메타버스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게임 엔진이 한 역할은 뭘까요? 게임 엔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규모화 그 다중 접속을 원활하게 디지털로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그래픽도 좋게 만들면서 그런 것들 빨리 구현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게임 엔진인데 이 게임 엔진을 필두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게임 엔진은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언리얼과 유니티가 하고 있는데 이 언리얼과 유니티의 시장 점유율이 한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 두 회사를 축으로 하는 이 게임 엔진이 다른 것으로 기술 개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다른 나라나 다른 기업하고 경쟁하는 상황을 쉽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있는 이게 펄어비스의 도깨비라는 게임인데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향후에 나올 겁니다. 이게 펄어비스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사가 자체 엔진,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게임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저 도깨비라는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한국 스타일처럼 만들었고요. 뭐 어디 보면 저희가 뭐 부산이다, 저기는 서울이다, 경복궁이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공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이름을 메타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주커버그가 이런 메타 플랫폼스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전 직원한테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의 원작인 소설을 다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메타에서 원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사업 방식은 레디 플레이어 원과 같은 그런 사업 방식일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나오는 기기가 VR 기기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희가 메타버스를 설명하면서 메타버스에 그 기술을 진일보하면서 저변을 넓히는 거는 VR보다는 AR이 조금 더 가까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애플이 아이폰 12를 개발을 하면서 뒤에 후면에 있는 카메라에 AR을 작동시킬 수 있는 카메라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즉 뭐냐, 저희가 휴대폰을 한번 사면 대략적으로 한 2, 3년 정도 아니면 3, 4년 정도 쓰신 후에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를 하시잖아요. 아이폰이 지금 아이폰 12가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고요. 애플의 AR 글라스가 원래 나오기로 했던 시점은 22년 말, 23년 초였는데 이게 한 24년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AR 글라스가 나오면 우리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양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스타크래프트로 뭐 유명한 블리자드라는 게임을 인수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 컴퓨터에 뭐 윈도우라는 그 OS를 까면서 많은 유저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에 다중 접속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리자드를 아마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하고 테크가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은 뭐냐? 일단은 뭐든지 지금 트래픽 경쟁입니다. 트래픽이 사르면, 그러니까 접속하는 숫자가 많으면 향후에 사업을 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에 위치하는데요. 이게 그래서 한 2023년 정도까지 저희가 VR, XR 헤드셋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헤드셋들이 개발이 될 거예요. 헤드셋은 저희가 크게 뭐 이런 VR 모델도 있고요, AR 모델도 있고요.
이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드가 있지만 넌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아까 서비스 될 수 있는 분야로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는 현재 에듀케이션, 교육 분야하고 헬스케어 분야예요. 왜 이런 분야를 말씀드리냐면 특히나 제가 AR 글라스가 나왔을 때 VR보다 좀 더 확장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메타버스의 콘텐츠라는 거를 생각을 할 때 뭐가 좋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임과 소셜 미디어는 이미 콘텐츠로서 메인 콘텐츠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콘텐츠들이 연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메타버스의 흥미는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콘텐츠와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쉬운 조건으로 글로벌로 코드가 공통적이어야 됩니다. 메타버스는 시작부터 크로스 보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이 없는 상황을 전제한다는 거죠. 국경이 없는 상황을 전제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들을 국경이 다른 사람들한테 언어가 다른 사람들한테 아니면 뭐 그 소통 방식이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따로따로 하면 발전 자체 그리고 진입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교육과 헬스케어 분야는 코드가 똑같아요. 한국에서 수학을 배우든 미국에서 수학을 배우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수학을 배우든 똑같습니다. 수학은. 그리고 우리가 푸시업을 하든요. 아니면 미국이 푸시업을 하든 일본에서 푸시업을 하든 모든 코드는 다 똑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데 범용화가 되지 못하는 거는 공간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이 공간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이 VR 헤드셋보다는 AR 헤드셋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픽 게임즈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아까 AI 그 아나운서가 제가 메타 휴먼이라는 거를 대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메타버스에는 그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의 메타 휴먼이 반드시 등장을 할 거고요. 우리의 캐릭터들도 그 메타버스 내에 어떤 걸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함에 있어서 메타 휴먼이 갖고 있는 시사점은 뭐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메타 휴먼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는 나라라고 판단을 해요. 아까 우리가 언리얼이나 유니티와 같은 게임 엔진을 급속하게 개발시키거나 이거를 글로벌로 마켓쉐어를 올릴 수는 없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량들은 굉장히 셉니다. 요번에 2022년 CES에서 LG전자가 선보였었던 뭐 어떤 김레아라고 하는 메타 휴먼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미 메타 휴먼을 가지고 아이돌 그룹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술 개발이 빠른데 이 메타 휴먼은 하나를 만드는데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상당한 비용이 대략적으로 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키애누 리브스처럼 실사형 메타 휴먼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돈이 들어요. 근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 엘리베이터를 세우거든요. 그 엘리베이터를 세우면 그 엘리베이터에 대한 유지 보수는 엘리베이터의 제조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 휴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메타 휴먼을 개발한 어떤 그 기업과 클라이언트와 이 개발한 회사가 있을 텐데요. 메타 휴먼을 한번 개발하게 되면은 그 메타 휴먼에 대한 소스 코드는 아마 메타 휴먼 개발사가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 뭐 코스피 200, 코스피 150 상장자가 한 350개 정도 되죠. 이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면 이게 1조가 넘는 시장이 단숨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기업들이 메타 휴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냐? 우리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상징이 뭐냐면은 CI예요. 모든 기업이 다 CI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뭐 사운도 갖고 있는 회사도 많죠. CI가 이 회사를 설명하는 어떤 그 역사적인 상징물이에요. 메타휴먼이 향후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AI가 접목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우리 회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도구로서 메타휴먼이 활용을 하게 될 거고요. 개별 플랫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메타휴먼이 나오면서 그 개별 플랫폼들이 구축이 될 거고 그 개별 플랫폼들이 연결이 되면은 메타버스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여러 가지 세상으로 벌어질 텐데 이 메타버스의 세상에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암호화폐예요.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제가 메타버스를 설명드리면서 처음에 설명드리면서 드렸던 용어가 바로 크로스보더 상황입니다. 이 크로스보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일단 메타버스에 접속한 사람들의 뭐 국경과 인종과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게 달라지면서 한 해 발생하는 생활이 환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1,400원이 넘는 고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에 돌입하게 되면은 이 환율은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경영학에서 배웠던 아비트레이지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아비트레이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서 꿈꾸는 경제활동 체계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시장이 메타버스와 궤를 같이 하는데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가장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파트가 NFT예요. 이 NFT는 펀저블 토큰이라는 것과 NFT를 만들고자 하는 메타데이터의 숫자의 결합을 NFT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대체 불가능 토큰. 대체 불가능 토큰이 대체 뭘까? 이건 뭐냐면요. 이 NFT들끼리는 교환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체 불가능이라는 의미가 교환이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환은 어떻게 돼? 펀저블 토큰이 바로 메타버스 블록체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코인이나 토큰을 의미해요. 코인은 토큰보다 상위 개념이고요. 메인넷이 완성된 부분들을 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인하고 토큰을 기준으로 이런 걸 만드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만드는 활용되는 코인이 이더리움이죠. 이제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걸 만드니까 뭐 ERC721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걸 만든다. 그게 가장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메타데이터에 NFT를 만들고자 하는 메타데이터는 뭘까? 그냥 숫자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ERC721이라고 하는 게 이더리움을 만드는 리퀘스트 어떤 숫자 중에 721번째 방법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중간에 보시면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그 데이터가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그 원숭이의 그림에 어떤 그런 숫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온체인 데이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오프체인 데이터 그거를 어딘가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NFT는 과연 우리한테 어떤 경제적 혜자를 누리게 해줄 수 있을까? 블록체인 시장의 어떤 그 가격이 올라가고요.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NFT 시장이 동반해서 상승을 했고요. 뭐 비싼 NFT는 50억도 갔었고 100억도 갔었고 별의별 NFT가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시장이 그렇듯 NFT 시장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NFT가 진짜 NFT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NFT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펀저블 토큰하고 NFT를 만들고자 하는 기초 데이터의 기초 자산의 메타데이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NFT의 가치는요. 펀저블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 NFT도 같이 비싸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NFT를 만들고자 하는 기초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이 NFT의 가치는 또 올라갑니다.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면 저희는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처럼 두 개가 동시에 내려가면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할 텐데 그래서 NFT는 필수적으로 투기 수요가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변동을 일으키는 변수가 이미 기본적으로 산식에서 두 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주식 가격은 오르든지 내리든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오르는데 포인트가 두 개, 내리는데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가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 투기 수요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투기 수요를
저희가 서스테이너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NFT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조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피지컬, 원본이 있어야 됩니다. 이 원본이 있는 시장은 우리 미술품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즉 NFT를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상의 자산들을 여기다 붙였을 때는 우리가 그 가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경계를 조금 하자입니다. 그 가상의 자산이 우리한테 큰 경제적 이득을 갖다 줄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원본이 있는 게 안심스럽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IP 홀더예요. 이 NFT를 만들고자 하는 그 기초 자산을 누가 들고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 두 번째 있는 게 뭐냐면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에 있는 거의 모든 분들, 제가 많은 장소에 가서 강의를 하지만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눈으로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근데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의심하는 분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뭐냐? IP 홀더가 주는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이브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NFT를 하이브가 만들 거야라고 했을 때, 거기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라고 의심을 갖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냐? 방탄소년단은 하이브의 소속 가수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의 NFT가 나온다고 하면 하이브가 만드는 게 맞습니다. 소녀시대는 SM이 만드는 게 맞을 거고 블랙핑크는 YG 엔터테인먼트가 만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듯 이 IP 홀더가 주는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나 자신이 되면 됩니다. 나 자신이 IP 홀더가 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된 요 첫 번째 5천이라고 하는 비플의 NFT입니다. 예, 가격을 보시면 여기 밑에 보이시죠? 사악합니다. 한 7, 800억 정도 이 당시 환율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누가 샀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티라고 하는 경매 하는 데거든요. 이 거래 플랫폼이 NFT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장표예요. 왜냐하면 NFT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갖기 위해서는요, 발행 시장에서 끝나면 안 되고 항상 유통 시장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발행 시장에서 끝나면 NFT 가치는 콜렉터블, 수집품에 끝나지 않아요. 수집품에 끝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유통시장이 활성화가 됐을 때 우리가 NFT의 진정한 레벨업이 발생을 할 텐데 그 NFT의 진정한 레벨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는 이런 바로 플랫폼입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패도 했고 또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이 NFT와 관련해서는 요 3가지 그리고 원본이 있는 피지컬이 있는 것과 IP 홀더 그리고 이거를 거래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내지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이 NFT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NFT 딱 하면 어떤 뭐 배우의 뭐 사진은 NFT야, 포스터 NFT에서 만들어서 팔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은 이 IP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투자와 투기 수요가 발생을 할 텐데 이 투자와 투기 수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려고 해요. 지금은 뭐 아마 서비스가 아직도 되고 있을 텐데 뮤직하우 같은 게 저작권을 활용해서 어떤 그런 사업을 벌리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NFT 하면 그냥 무슨 그림 뭐 어떤 뭐 원숭이 이런 것만 떠올리실 텐데 우리가 NFT는 설명을 했을 때 약간 등기 권리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많은 언론과 저희가 장표에서 설명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 진정한 단계로 레벨업된 단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와 NFT를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는 마치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일단 디지털에서만 만들어지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그 디지털에서만 벌어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굉장히 앞으로 더 빈번하게 자주 다가올 겁니다. 그 실감이라는 말은 실감형, 오감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각과 청각은 해냈어요. 지금 촉각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촉각에 대한 기술 용어는 햅틱이란 말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거고요. 아마 특정 상황이 완비가 되면 후각, 미각도 우리한테 기술로서 적용될 수 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 메타버스라는 시대가 단순히 뜬구름 잡기에서 우리 현실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으로 아마 한 내년 2023년, 2024년에는 더 많은 케이스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에 기본적으로 AR 글라스, VR 글라스들이 우리 이제 일생활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여러분들한테 콘텐츠를 선보일 날이 있을 겁니다. 아직은 먼 미래 같고 그리고 굉장히 대규모의 투자를 동반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손에 안 잡히는 건 맞지만 이 세상이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확신하는 부분들보다 벌어질 일이고 현실화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산업 연구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산업을 꾸준히 앞으로도 집중해 주시고 공부해 주신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산업 육성에 있어가지고 더욱더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